관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름 실즉 지 예절, 의식족죽 족즉 지 영욕. 창고가 가득 차면, 풍부하면 사람들이 예절을 알고, 의식이 풍부하면 사람들이 영욕을 안다. 예절은 뭐죠? 인위적인 거죠. 영욕도 뭐죠? 역시 인간 사회에서 인위적인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먹고 자고 잘 먹고 잘 입는 건 기본적인 욕망이죠. 국가는 기본적인 욕망을 풀어주고 그걸 긍정해 준 이후에만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관중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해서 파이 자체를 그대로 남겨두고 이걸 어떻게 나눌까에 대해서는 일단 이야기하지 말자. 파이를 크게 만들어서 이 파이를 제후들에게 던져주면 마치 물고기 밥을 먹는 것처럼 제후들이 모여서 그리고 파이가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의 욕망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춘추전국시대를 공부하고 있는 홍원국입니다. 오늘은 춘추의 설계자 그리고 아마도 세계 최초의 가장 체계적인 재정학자 관중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동서남북 개념을 다시 한번 잡겠습니다. 서쪽에 진, 북쪽에 당진, 남서쪽에 초, 그리고 동쪽에 제. 제나라는 또 한반도하고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날의 산동평원, 산동성, 산동평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산에서 바레만까지 뻗친 그 평원지대. 알다시피 바다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합니다. 물산이. 당시에 돈이나 마찬가지였던 소금, 그리고 내륙지대에 없는 어물, 또 산지지대에 또 광물질,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 강의 가장 동쪽에 있기 때문에 강이 적시는 범위가 넓어서 특별한 관계를 하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전국시대의 성터를 보면 평지에 서 있는 제나라 임치고성이 가장 멋이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고 그리고 배출하는 이제 배수구도 오늘날의 하수구 시스템처럼 돌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자는 관중이 뼈대를 세우고 후각들이 자꾸 덧붙인 책입니다. 관자에 보면 성인이 나라를 세울 때는 기울어지지 않는 땅에, 제나라 땅이 그런 곳이죠.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도 아니고. 오늘의 주인공 관중은 제나라에 출사하여 제나라 환경을 춘추 제1대 패자로 만드는 명재상입니다. 공자가 이런 평가를 합니다. 관중은 예의를 모른다. 관중은 작은 그릇이다. 그렇지만 관중이 있냐? 관중은 착하다. 그리고 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중은 천자의 경사가 아니다. 관중은 야인이다. 들판의 사람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관중이 하는 행동도 그렇고 출신도 야인이다. 그런데 야인이니까 사람들의 욕망을 아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세상이 녹록하지 않더라. 관중이 야인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관포지교, 여러분 많이 들어보잖아요. 관포지교에 관중이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항상 포숙하고 나하고 장사를 하면서 내가 항상 더 많이 가졌는데 포숙은 나를 뭐라고 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한 줄 아니까. 또 하나는 내가 3번 정계에 나가보려고 3번이나 뭔가 일을 꾸며보려고 그랬지만 몇 번번이 쫓겨났다. 그런데도 포숙은 나를 바보라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때가 있는 줄 알았으니까. 심지어 내가 싸움에 3번 나갔는데 3번이나 도망쳤다. 근데 포숙은 나보고 겁쟁이라고 하지 않았다. 왜? 나한테 어머니가 있는 줄 알았으니까. 도망올 때도 도망의 순서가 있습니다. 끝에서 도망오면 욕을 안 먹어요. 관중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제일 먼저 도망갔다는 이야기죠. 장사할 때, 사업할 때 혹은 정치를 해보려고 해서 다 실패한 이런 사람을 포숙이
왜 그렇게 아꼈을까? 어쨌든 포수군 관중을 이 야인이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관중이 한 일이 무엇이냐? 관중이 어떻게 저 나라를 강하게 했고 관중이 어떻게 춘추시대를 새롭게 열었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사실은 중국 문명 전체가 후발주자입니다. 예를 들면 BC 3000년대에 이미 서방 세계,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란, 그리고 동유럽 이미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심지어 BC 20세기에도 청동이 중원에서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후발주자입니다. 그런데 춘추 후기가 되면 중국의 물질 문명, 중국의 제도, 중국의 사상, 서쪽과 비등비등하거나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이 출발점을 저는 관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름 실즉 지 예절, 의식족죽 족즉 지 영욕. 창고가 가득 차면 풍부하면 사람들이 예절을 알고 의식이 풍부하면 사람들이 영욕을 안다. 예절은 뭐죠? 인위적인 거죠. 영욕도 뭐죠? 역시 인간 사회에서 인위적인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먹고 자고 잘 먹고 잘 입는 건 기본적인 욕망이죠. 국가는 기본적인 욕망을 풀어주고 그걸 긍정해 준 이후에만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관중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해서 파이 자체를 그대로 남겨두고 이걸 어떻게 나눌까에 대해서는 일단 이야기하지 말자. 파이를 크게 만들어서 이 파이를 제후들에게 던져주면 마치 물고기 밥을 먹는 것처럼 제후들이 모여서 그리고 파이가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농민, 상인, 공인들의 생산력을 클러스터를 조직해서 늘릴 수 있다. 만약에 생산력이 늘어나게 되면 제 나라는 자연스럽게 강해진다. 이것이 바로 관중 사상의 핵심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의 욕망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관중의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중의 경제정책은 현대적인 경제정책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비용을 줄여라. 군제하고 행정을 나눠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군인이 농민이고 농민이 군인이 돼야 된다. 농사가 끝나면 사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군무를 배우면 된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도 동네 사람들끼리 같이 나간다. 아주 중국 특색의 제도예요. 그리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단위를 만들어줘라. 예를 들면 공인들은 공인 거주 지역에 두고 공인들이 거기서 혁신이 일어난 걸 사람들이 배우게 하라. 그런데 농민들 중에 뛰어난 사람은 국가의 행정관리로 들였어라. 관중의 이야기 중에 노동생산성을 크게 늘리는 건 클러스터 전략입니다. 모으자 하는 거죠. 또 숙련공들이 나오게 된다. 그럼 여기서 아담 스미스의 유명한 이야기를 잘 아시죠? 현대경제학의 시조라고 말하는 아담 스미스는 분업에 의한 생산력 혁신입니다. 분업을 시키면은 전체 그림을 그릴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소위 오늘날에 나온 기업가, 자본가들입니다. 근데 기업가, 자본가들이 문제는 무엇이냐? 세세하게 분업 역할을 하는 일반 공인들하고 멀어지고 자본으로 통제하게 되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인들이 분업을 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작은 일을 하면서 머리가 오히려 더 나빠지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무척 안 좋아지더라. 바늘 가는 사람이 바늘만 계속 가잖아요. 관중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중이 말한 클러스터는 크게 단위를 만들어주고 혁신은 그 안에서 벌어지게 하고 혁신의 결과물들 이 사람들이 가져가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더 일하게 하자. 그리고 나라의 핵심은 인민들이니까 인민들의 욕망을 긍정하고 인민들을 괴롭히지 마라.
결국은 거기서 힘이 나온다. 이런 거죠. 그리고 관중은 제가 보기에 거의 체계적으로 재정학을 확립한 세계 최초의 인물이 아닌가 합니다. 국가는 백성들에게 많이 빼는 것 대신 국가도 개발을 하자는 거죠. 국가는 조직이 크니까 개발하기가 더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백성들에게 빼내는 걸 물어봅니다. 항공이. 땅에다 세금을 먹이면 땅을 농사를 제대로 안 씁니다. 그러면 가축에다 세금을 먹이면 가축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인두새를 먹이면 애들을 안 낳습니다. 그럼 나무면 나무를 다 베버릴 겁니다. 나무를 안 키우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린 국가 아닙니까? 큰 생산 조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금, 철, 그리고 특산물 이걸 국제사회에 유통시켜서 거대한 무역 흑자를 만들어서 그 무역 흑자를 우리 재정에 들여다 쓰자. 이런 이론을 만든 사람이 바로 관중입니다. 소금은 우리나라에만 나오는 게 아니냐. 그것을 국제사회에 던져야 되는데 관세가 문제가 아니냐. 자유관세 지대를 만들면 되지. 그래서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나라 환공 19년 관세를 50분의 1로 하니 제후들이 좋아했다. 그 대신 제나라 물품들이 쏟아져 나가는 거죠. 거기서 물품들, 기술들이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국제 질서는 그 나라를 중심으로 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관중이 이야기하는 건 간단합니다. 경제 입국이다. 근데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핵심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한다. 경제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동기, 두 번째는 생산 시스템, 세 번째는 기술이죠. 관중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건드립니다. 일단 백성들에게 적게 걷고 백성들의 배를 불리게 하면 이 사람들을 내가 쓸 수 있다. 그리고 국가라는 생산 조직을 이용해서 철이든 뭐든 상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농민, 상인, 공인들의 생산력을 클러스터를 조직해서 늘릴 수 있다. 한마디로 경제 입국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관중이 똑똑한 건가 아니면 포숙이 똑똑한 것인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귈 때 우리가 젊은 날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보여주는데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힘든 걸 느끼면서 했던 포숙과 관중의 사귐. 훗날의 시인들도 많이 이 둘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유명한 두보의 빈교행에 보면 나오죠. 손바닥 뒤집으면 비, 손바닥 한번 다시 뒤집으면 구름. 이렇게 경박한 인간관계 구태여 셀 수 없다. 그대들은 보지 못했는가 관중과 포숙의 가난한 시절의 사귐을 관중과 포숙이 가난할 때 그 맺은 우정을 너희들은 이렇게 우습게 하는가? 관포주교의 이야기는 가장 끈끈한 그리고 가장 서로의 실력을 알아주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할 때 관포주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관중도 사람이죠. 관중도 이제 갈 때가 왔습니다. 관중은 안타깝게도 환공보다 먼저 가는데요. 사실은 환공은 관중에게 다 맡겨놓고 자기는 술 먹고 놀기도 하고 했는데 관중이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소위 요즘 말로 멘붕이 오게 된 거죠. 관중이 갈 때 후계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포숙 어떻습니까? 절친 아닙니까? 관중은 다 포숙이 들여 쓴 거니까. 근데 관중이 이제 의외의 대답을 하는데요. 저는 그 관포지교의 마지막이라고 보는데 관중이 딱 잘라서 말합니다. 포숙은 안 됩니다. 왜? 포숙은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너무 미워한다. 근데 국중에 악한 사람, 착한 사람 모두가 있는데 악한 사람을 너무 미워하게 되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나쁜 놈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누구? 스풍을 쓰십시오. 스풍은 어떤 사람이냐?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기른다. 이 선양인 선으로 사람을 기르면 무불극야.
극복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왕공이 실제로 스승을 씁니다. 그런데 또 물어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삶아준 요리사 여가는 어떻습니까? 기절을 합니다. 관중이. 자기 아들을 삶아서 죽이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본국으로 가지 않고 나를 보좌했던 위나라 공자 개방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죽음도 몰라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이제 환관이 돼서 자기 생식기를 잘라서 나를 이제 보좌하고 있는 수조, 환관 수조는 어떻습니까? 자기 생식기를 해치는 사람이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욕망은 긍정해라. 먹고 잡고. 그런데 보통이 아닌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남의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냥 보통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관중의 매력은 보통 사람이다. 장사도 해보고 전쟁터에 나가보고 했는데 삶은 쉽지 않고 생산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뒤를 밀어주고 국가에서 덜 뜯고 사람들이 언제나 비슷한 수준에 살아갈 수 있게 하면 그러면 패자는 자연스럽게 온다. 그래서 관중은 자연스럽게 잘 살고 강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명성도 얻고자 했던 현실과 이상을 잇는 정치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웅이 나옵니다. 관중은 현실과 이상을 잇는 정치가지만 이상을 살짝 거론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걸 챙기겠다는 관중에서 진일보한 칼을 든 정치가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문공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